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드 오브 타임, 브라이언 그린이 말하는 세상의 시작과 진화 그리고 끝이란 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기본적으로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이제 우주의 시작, 별들의 탄생, 생명체의 탄생, 그리고 의식의 탄생, 종교, 예술까지 훑은 다음에 우주의 종말까지 이제 이걸 예상해보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물리학에서 나오는 이 엔트로피 개념을 가지고선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아무리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도 폐기물이 양산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연력학 제2법칙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이것이 모든 만물에 적용되는 우주적 법칙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건 없건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건 간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무조건 제2법칙을 따른다. 이 법칙에 의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소모되고 퇴화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 질서정연하게 가공된 물체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 엔트로피가 낮은 질서정연한 배열이 만들어지려면 무언가를 조직화하는 강력한 힘이 발휘되어야 한다. 거의 모든 물리적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특별한 배열은 평범한 배열로 변하고 질서는 무질서로 변한다. 예를 들어 차고를 말끔히 정리해도 몇 주가 지나면 온갖 공구와 상자, 운동용품 등으로 어질러진다. 폭발 전 다이너마이트에 내장된 에너지는 고품질 에너지에 해당된다. 폭발이 일어난 후에는 이 에너지가 넓게 퍼져 있으면서도 활용하기도 어려운 저품질 에너지로 바뀐다. 낮은 엔트로피는 고품질 에너지에, 높은 엔트로피는 저품질 에너지에 대응시킬 수 있다. 그래서 미래는 왜 과거와 다를까? 답은 간단하다. 미래에 발휘되는 에너지는 과거에 발휘되었던 에너지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래는 과거보다 엔트로피가 높다. 그래서 이제 이 엔트로피 요걸 가지고선 이 우주가 작동하는 일종의 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엔트로피 개념을 통해서 이제 물리학적 관점으로 우주의 역사를 기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엔트로피 2단계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은 모든 물리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 엔트로피 상태에서 고 엔트로피 상태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향은 거의 예외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러므로 증기기관과 같은 물리계가 초기의 성능을 유지하려면 엔트로피가 내부에 쌓이지 않도록 외부로 꾸준히 방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의 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자연 상태에 어떤 비행기를 가져다 놓았다고 치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은 그 비행기가 부식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망가지게 되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뭐 비행기가 더 깨끗해지고 더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게 이제 엔트로피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질서 정연하게 있었던 어떤 저 엔트로피 상태에서 이제 질서가 그 비행기의 질서 정연함이 이제 흐트러지는 고 엔트로피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저 엔트로피 상태에서 젊음을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고 엔트로피 상태가 되면서 자연계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겠죠. 개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을 엔트로피 2단계 과정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하나의 물리계 안에서는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도 있지만 주변 환경의 엔트로피 증가량이 내부의 감소량보다 많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총량은 항상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총합으로 봤을 때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해지는 우주에서 별과 행성, 인간과 같은 질서정연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엔트로피 2단계 과정 덕분이었다. 물리계에 흐르는 에너지는 엔트로피를 외부로 방출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심지어는 질서를 창출할 수도 있다. 생명과 마음, 그리고 마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의 모든 것들은 이 엔트로피의 춤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은 엔트로피 2단계 과정의 춤을 영원히 출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양산한 열과 폐기물을 우주가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여 모든 생명과 마음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주요한 원리, 이 책을 떠나서 물리학에서 주요하게 작동하는 어떤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엔트로피를 가지고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 관해서 기술을 하는 이 저자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주론, 현대 우주론에 의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140억 년 전에 초고온, 초고밀도의 작은 덩어리 안에 응축되어 있다가 거대한 폭발을 겪으면서 빠르게 팽창하기 시작했다. 이제 빅뱅이죠. 그 후 뜨거웠던 공간이 서서히 식으면서 입자의 속도가 느려졌고 이들이 하나로 뭉쳐 별과 행성 등 다양한 천체가 형성되었으며 대한계의 지구라는 행성에는 생명체가 등장하여 근 40억 년 만에 인간으로 진화했다. 우주에는 우주 연료라는 특별한 물질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포함된 에너지가 별이나 행성처럼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공간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다면 중력이 밀어내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이제 좁은 영역에 특별한 형태의 에너지장이 형성되어 있고 인플라톤, 이 에너지가 욕실의 수증기처럼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밀어내는 중력이 폭발적으로 작용하여 순식간에 현재의 관측 가능한 우주만큼 팽창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밀어내는 중력이 빅뱅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다. 인플레이션 이론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 안드레 린데는 우주론학자 3명이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은 9가지로 나뉜다라고 말했다. 간단히 말해서 작은 영역의 인플라톤장이 균일한 값으로 통일된 이유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저 초기 우주가 매우 질서정연한 저엔트로피 상태로 어떻게든 전환되어 빅뱅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뿐이다. 그 다음에 입자의 탄생, 당기는 중력, 핵융합, 별의 탄생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간은 여전히 인플라톤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향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 상태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팽창하는 비누 거품의 표면에 저장된 에너지처럼 인플라톤으로 가득 찬 채 팽창하는 공간의 에너지는 극도로 불안정하다. 비누 거품이 터지면 에너지가 비누방울 안개로 변하듯이 인플라톤장도 결국 터져서 에너지가 입자 안개로 변했다. 그로부터 몇 분이 지난 후 우주 전역에서 입자의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어 원시 욕조가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 등 우리에게 친숙한 입자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보다 밀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지역은 조금 강한 중력을 행사하여 많은 입자를 모을 수 있었고 입자가 모여들수록 중력이 더욱 강해지면서 더 많은 입자가 모여들었다. 이런 상태로 수억 년이 지난 후 입자 밀집 지역은 질량과 압력 그리고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자체적으로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양자적 불확정성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확대되고 중력의 눈덩이 효과에 의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어두운 공간에 빛나는 점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핵융합은 원자 중심부의 핵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깊은 단계에서 원자 핵이 병합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입자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로부터 외부로 향하는 압력이 생성되어 안으로 향하는 중력과 균형을 이룬다. 간단히 말해 핵융합 때문에 수축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안정적인 상태에서 열과 빛을 창출하는 거대한 천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것을 한 글자로 줄인 것이 바로 별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인플라톤장이 터져서 에너지가 입자 안개로 변했다. 그리고
이 입자의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어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 친숙한 입자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인플라톤장의 양자 요동에 의해서 입자의 밀도가 이제 변화하게 되고 주변보다 밀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지역은 중력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입자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이는 입자들 이 밀집 지역에서 또 질량과 압력,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또 핵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핵반응이 없었다라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안으로 향하는 중력이 작동을 하게 됐을 텐데 이 핵융합 덕분에 외부로 향하는 압력이 안으로 향하는 중력과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융합 때문에 수축이 중단되게 됐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주의 탄생서부터 별의 탄생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면은 이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RNA 세계의 가설이라고 RNA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분자 진화로 실행하여 마침내 세포에 필요한 화학 물질로 변신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요 과학사의 길이 남을 실험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시에 대기 성분으로 추정되는 혼합 기체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식으로 번개가 치는 상황을 재현했는데 결과물로 남은 갈색 찌꺼기를 분석하다가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을 발견했다. 젊은 지구의 화학 스프 속에서 RNA가 다량의 아미노산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다. 변형된 RNA는 화학물질 수티에서 일부 아미노산을 사슬처럼 연결하여 최초의 단백질을 만든다. RNA와 단백질의 상호 협조하에 스스로 보강하는 화학적 과정이 반복되면서 분자의 변이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났다. DNA 사다리가 등장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복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분자 주머니가 형성되어 중요한 화학물질을 한정된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도면 최초의 원시 상태가 세포가 탄생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거의 완비된 셈이다. 그래서 RNA 세계 시나리오는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다양한 가설 중에 하나다. 물론 생명의 기원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생명의 기원과 관련된 논문과 서적은 지금도 계속 출판되는 중이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 우주가 탄생하고 입자가 탄생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느 순간에 생명이 탄생을 했느냐, 그 기원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RNA 세계 가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생명의 기원을 이제 이 4장의 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요. 전반부에서는 또 이제 다른 내용을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시간상으로 RNA를 통해서 본 이 생명의 기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전반부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4장의 전반부죠. 생명을 논하려면 생명의 기원에서 출발해야겠지만 이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생명의 정수가 담겨있는 분자에서 시작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보자.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이제 정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은 생명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체에서 세포가 에너지를 입수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전자 암호를 직접 보면 그것이 모든 생명체의 보편적 특징임을 알 수 있다. 해초의 DNA건 소포클레스의 DNA건 모든 DNA 분자에는 단백질 생성에 필요한 정보가 똑같은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정보에 존재하는 통일성이다. 또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생명체가 에너지를 추출하고 배분하는 방법은 종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다.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 전자가 점프하면서 진행되는 일련의 산화 환원 반응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초건
그다음 뭐 인간이건 이 정보를 다루는 것, 그다음에 에너지를 추출하고 배분하는 방법도 다 동일하다는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결국에는 어떤 생명의 기원이 하나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상이 다 같다는 거죠. 조상이 다 같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기원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탄생을 했고, 이 여타의 생명과 이제 대비되는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의식을 이제 다루는 거죠. 의식의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의식은 과학의 탐구 대상이 아니었다.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오직 자신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의식의 경험을 과학적 언어로 설명하지 못한다. 의식도 결국은 물질 입자와 이들을 지배하는 물리법칙으로 설명될 것 같다. 당신의 두뇌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력을 조율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다. 두뇌는 신경섬유를 통해 접수된 신호를 빠르게 송수신하고 생물학적 과정을 제어함으로써 적절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술한 것은 마음이 하는 일인 거죠.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마음이 느끼는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임을 느끼는 내면의 경험 말이죠. 덥다, 아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우주를 보면서 경의를 느끼다, 이런 인간의 이 내면적인 경험을 어떻게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아직은 풀어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 이제 하드 프로블럼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이거죠. 우리의 두뇌는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무쌍한 주관적 경험 세계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일까? 그리고 두뇌 속에서 진행되는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감정과 감각, 느낌을 낳는다는 말인가? 나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만족감과 상실감을 수시로 느끼고 살고 있지만 입자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이런 감정이 생성되는 과정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의 목표가 물리학적 언어로 이 세계와,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와 인간과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들을 물리학적으로 기술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의식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이제 기술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이 과학자들의 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어려운 문제를 정의하고 소개한 사람은 데이비드 찰머스이죠. 1994년에 생명체의 내면 세계를 어려운 문제라고 정의했다. 마음이 없는 입자와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환원주의적 관점을 밀어붙인다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겠죠. 의식이 물질에 작용하는 물리적 힘을 통해 서술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중간 과정을 알아내는 방식이 있을 테고요. 아예 현대과학의 범주 바깥에 있는 낯선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뭐라고 볼까요? 좀 이제 새로운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없는 입자들이 무슨 수로 마음을 창조한다는 말인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하다. 의식적인 마음이 창조되려면 의식을 가진 입자가 있어야 한다. 이 가설에 의하면 모든 입자들은 이미 알려진 물리적 특성 외에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던 원시 의식을 갖고 있다. 이 입자 하나하나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치 그리스 시대에 유행했던 범신론을 연상시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루는 어떤 물리적 힘을 통해 서술하는 것들을 어떤 외부적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로 이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의식을 설명하는 내면 세계의 데이터로 이제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으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차세대 과학이 이런 내면 세계의 데이터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찰머스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관점은 정보 물리학과 상통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찰머스의 가설은 정보를 두 종류로 나눈 것에 해당한다. 3인칭 관점에서 바라본 객관적 정보와
1인칭 관점에서 바라본 주관적 정보가 바로 그것이다. 내면 세계의 정보 처리 과정은 의식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언젠가는 외부 정보 처리 과정과 내부 정보 처리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으로 의식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마음은 정보를 통합한다. 신경과학자 줄리오 토노니 통합정보 이론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마음으로 마음의 모형을 만들다. 신경과학자 마이클 그라지아노. 그다음에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의식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의식을 이용하여 관측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는 프리츠 런던, 에드먼드 바우어, 유진 위그너 등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직접 책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라던가 어떤 예술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기술도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6, 7, 8장에 그게 이제 계속 나오고요. 저는 이제 그 내용을 건너뛰어서 좀 흥미로운 장이라고 느낀 게 이제 9장입니다. 9장이 결국에는 이 태양, 지구, 인구, 인류,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한번 이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50억 년 동안 태양은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원료 삼아 핵융합 반응을 일으켰고 여기서 생성된 막대한 에너지로 자체 붕괴를 막아왔다. 만일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엄청난 자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오래전에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태양의 중심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만큼 온도가 충분히 높았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된 에너지가 주변 입자를 바깥쪽으로 밀어냈고 그 덕분에 안으로 내리누르는 엄청난 중력을 버텨낼 수 있었다. 태양의 질량과 성분 비율로 미루어 볼 때 안으로 내리누르는 중력과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 사이의 팽팽한 균형은 앞으로 50여 년 동안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태양도 그 중심부에 있는 원료를 가지고선 이제 활활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료가 바닥나면 이제 검은 태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00억 년 후에는 밀어내는 중력이 은하단을 해체시키고 그로부터 약 10억 년 후에는 은하수의 별들이 불꽃놀이 폭죽처럼 산산이 흩어질 것이며 다시 6천만 년이 흐른 후에는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으로부터 한참 멀어지고 몇 개월 후에는 밀어내는 중력이 분자 규모에서 작용하여 별과 행성들이 폭발할 것이다. 이로부터 30분이 지나면 원자조차도 자신을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에 반발력을 이기지 못하고 낱개의 입자로 분해된다. 밀어내는 중력이 시공간의 구조 자체를 찢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다수의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빅립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믿고 있다. 그 다음에 은하는 팽창하는 공간을 타고 빛보다 빠르게 멀어질 수 있지만 은하에서 방출된 빛은 광속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은하들이 팽창하는 공간에 실려 떠내려 가다가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우주 지평선을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간의 가장자리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나 있어서 모든 은하들이 그 아래로 추락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밀어내는 중력이 작동을 해가지고 팽창하는 거죠. 공간이 팽창하면서 이 은하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데 이 은하에서 방출된 빛이 광속을 초과할 수가 없어서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어둠밖에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은하들이 떠내려 가다가 우주 지평선을 넘어간다. 이것이 이제 공간의 절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별들이 사라지는 순간도 오게 되겠죠. 그래서 수소의 양을 알면 별의 탄생과 소멸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100조 년이 지나면 모든 은하에서 별이 더 이상 탄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이 별들은 다 타고 남은 재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별의 중력은 밝기가 아닌 질량에 의해 좌우되므로 행성을 거느린 별은 여전히 주인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지구의 중심부에서 진행되는 반응은 핵융합이 아니라 핵분열이기 때문에 지구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분열로 꽤 오랫동안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 그래서 태양이 죽었건 말건 간에 지구가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꽤 오랫동안 제공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저면의 생명체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지구도 이제 끝나는 날이 오게 되겠죠. 궤도를 계속 유지하다가 중력파의 에너지를 조금씩 낭비하다가 결국은 나선 궤도를 그리며 오래전에 죽은 태양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행성들도 마찬가지다. 궤도 에너지가 중력파로 조금씩 전환되면서 남은 별들과 함께 궤적을 그리며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별들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예 물질도 이제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았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더 큰 위험이 찾아온다.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물질 자체가 분해될 수 있다. 양성자가 더 가벼운 입자로 붕괴되는 경향이 있다면 모든 물질이 분해되면서 우주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양성자의 평균 수명이 적어도 138억년보다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0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양성자가 붕괴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수학적 증거를 찾아왔다. 대부분의 이론 물리학자들은 양성자 붕괴를 실존하는 현상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아주 길게 지나면 한때 존재했던 모든 구조물의 구성 성분인 원자와 분자가 산산이 분해된다. 이때가 되면 우주에는 전자와 양전자, 뉴트리노, 강자와 같은 고립된 기본 입자만 남고 곳곳에 조용한 블랙홀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원자가 해체된 후 기본 입자로 이루어진 집합체가 생명활동과 사고를 안정적으로 수행한다면 이것도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물리학적 관점에서 우주의 탄생, 태양과 행성들의 탄생, 인류의 탄생, 그 다음에 의식의 탄생, 그 다음에 언어의 사용, 종교, 예술을 훑고 이제 우주의 종말까지 쫙 이제 물리학적 관점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 종교, 예술 그 부분은 이제 빼고 이제 시작과 끝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의식 관련된 부분은 여태 계속 리뷰한 책들과 연관성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물리학자가 기술한 책이지만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냥 저는 유니버스라는 이제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우주에 대한 경의. 그리고 참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과학책, 과학 교양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책을 보면서 오히려 종교란 무엇인가, 인간이 만든 문명이란 무엇인가를 오히려 이제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생각을 고찰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과학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책의 환원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과 그런 의견들과 함께 보시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테고요. 어쨌든 물리학적 관점에서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책, 방대한 분야를 이제 다루는 그런 저자의 내공에 존경을 표하면서 이 책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